함께 하는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와 태조 이뒤를 이어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정종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실은 고려시대 사람이죠. 고려시대를 훨씬 많이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1335년에 출생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10년 가까이 더 이제 사시다가 1408년 74세의 나이로 승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조선의 왕 중에 최장수 왕 누구일까요? 바로 이 83세로 승하한 영조의 뒤를 이어서 이 장수 순위로는 2위에 해당하는 74세까지 사신 분이고, 젊은 시절부터 전장을 누리면서 뭐 활쏘기라든가 말타기 이런 그 뭐 경력이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뭐 체력도 좋으셨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장수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춘이라는 인물의 아들이었고 원래 본관은 전주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성계는 그저 함경도 함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관은 전주지? 사실은 그 이안사라는 목조라는 분까지 전라도 전주를 본향으로 해서 사시다가 이안사 때 강원도 삼척을 거쳐 바로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셨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도 태어날 때는 바로 함경도 함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주에 가면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여러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 그리고 이 경기전 바로 옆에 이제 전주 사구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주 사구가 있고요. 또 요 경기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목대와 오목대. 이목대는 바로 이제 사대조였던 목조가 이곳에 사셨던 곳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비석이 있고요. 오목대는 오는 오동나무 오자예요. 오동나무를 많이 심은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승전을 기념하는 또 뭐 이런 잔치를 열었다는 데서 이 누각이 세워졌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에 무장으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으로 부상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되는데요. 고려 말에는 사실 몽골족의 간섭 시대라는 이런 그 정말 시대적인 배경이 큰 역할을 했고, 이때 몽골 세력하고 빌붙어서 권력을 획득했던 곤문세족들이 정치적, 경제적 뭐 이익을 독점을 해나갔고, 불교계의 폐단도 매우 심했던 이런 사회적 모순이 이제 존재했던 이런 시기에 바로 이 곤문세족으로부터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 사대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고려 말은 특히 외적의 침입이 아주 심했던 시기예요. 남쪽에는 왜구, 북쪽에는 뭐 여진족, 그리고 이 명나라 도적의 뭐 일종인 홍건적까지 외적의 침입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에는 전쟁 영웅의 출현을 아주 고대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 그야말로 그 부상한 장군이, 우리 고려말을 대표하는 장군은 바로 최영 장군이 있고 바로 이성계 장군이 있는데, 이성계 장군 같은 경우는 함경도 함흥 뭐 요즘으로 쳐도 아주 뭐 시골 이런 출신의 장군이었는데, 이 역사는 이성계를 중앙의 중심으로 불러냅니다. 이성계가 그 이름이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380년에 이 왜구가 지금의 지리산 일대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때 이 왜구를 이끌었던 소년장수 아지발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지발투를 지금의 이 지리산 운봉 일대에서 이성계가 완전히 사살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왜구를 크게 격파한 이 대첩을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이 전국구 장군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을 보면 이 아지발투라는 인물이 나이도 되게 어려요. 15, 1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뭐 신출귀몰하게 막 고려를 유린하면서
아주 뭐 왜구가 아주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인데, 이성계의 대표적인 군사참모가 이질환이라는 인물인데요. 귀화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원래는 여진족 출신이었고 여진족의 이름으로는 퉁두란인데 고려에 귀화를 해서 이시성을 하사받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성계가 바로 이 아지발투가 쓰고 있는 투구에 끈을 맞췄다 그래요. 그만큼 그 활솜씨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지발투가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이질환이 재빨리 사살을 했다. 그래서 이성계의 그 활솜씨에 대해서는 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활솜씨, 그리고 이 무장으로서의 능력, 이것이 결국 고려 말의 민족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인데, 정도전은 고려 말 신흥 사대부의 아주 그 중심 인물로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려 말 사대부 중에서도 이렇게 정몽주처럼 왕조의 테두리 내에서 개혁을 해도 좋다라는 이런 세력이 있었던가 하면, 정도전처럼 완전히 왕조 교체까지, 요즘으로 치면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그런 인물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 정도전은 고려 말에 이 전라도 나주에 유배를 가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도 나주에 가시면 정도전 유배지라는 또 표지석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정도전이 이제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장, 그때 바로 이성계를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성계의 군사력과 정도전의 어떤 그 뭐 이런 혁명적인 이념, 이게 합치가 되면서 고려 왕조를 변화시키고 조선 왕조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해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국제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이 원명 세력 교체기를 맞이해서 당시 공민왕이 수복한 땅을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명나라 쪽에서 이 지역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겠다. 원나라 땅이 어떤 이 지역을 내놔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고구려가 원래 차지했던 요동 지역을 정벌하자. 소위 말하는 요동 정벌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이성계는 당시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이런 신흥 사대부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명나라에 맞서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조치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요구에 일단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군사적인 실세였던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적극 추진했고, 이성계 장군은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결과적으로 요동정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잘 아는 조선 왕조의 서막을 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켜서 자신에게 명을 내렸던 우왕과 최영 장군을 공격하는 그 시대로 보면 쿠데타일 수도 있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영을 제거하고 완전히 실권을 잡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서 우왕의 아들 창왕을 잠깐 올렸다가 다시 창왕을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서 정도전, 조준과 같은 참모들의 그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고려 말에 과전법이라는 전제 개혁을 실시합니다. 고려 말에는 세금을 수왕량의 거의 절반을 내게 됐어요. 그러나 과전법 체제에서는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는, 20석을 수확을 한다면 그 전까지는 10석을 세금으로 냈다면 이제는 2석만 내면 되는, 거의 5배 이상 줄어드는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계와 이런 신흥 세력에게 확 그 지지를 하게 되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고, 형식적으로는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수창궁에서 공양왕의 양보를 받는 형식으로
즉위식을 올린 이날이 1392년 음력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선 건국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조선 왕조가 새롭게 건국이 됐지만 수도는 여전히 개성이에요. 근데 이 개성은 이미 500년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고려의 귀족이라든가 특히 고려시대 관리들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부에 별로 협조를 하기 싫어요. 고려시대 개성에 있는 관리들이 주로 거처하는 동네가 두문동이었는데, 두문동에 있는 관리들이 대부분 출사를 거부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 두문불출이란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제 판을 확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전 근처에 그 계룡산 일대가 물망에 올랐다가 결국 정도전이라든가 무학대사 이런 인물들의 주장으로 현재의 한양으로 도읍이 결정된 것은 1394년 10월이었습니다. 특히 이 수도를 천도하는 거,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도 되게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도전마저도 반대를 했는데 태조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천도를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 천도와 더불어 왕이 거처하는 궁궐 경복궁이 조성된 것은 1395년 9월. 바로 지금의 이 북악산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이라고 했죠. 지금의 이 경복궁 뒤편에 있는 이 백악을 주산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왕은 남면을 해야 된다.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학대사 같은 분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면 동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백악을 주산으로 한 이 궁궐 경복궁이 완성된 것은 1395년 9월의 일이었고요. 바로 이제 규모도 755칸. 우리가 생각하면 왕후 궁궐치고는 일반 사대부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건물이 99칸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왕이 먼저 그런 면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시경의 주화편에 보면 술을 마셔서 취하고 덕으로 배가 부르면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경복을 누린다. 큰 복이란 뜻이요. 태조 이성계의 또 관련해 가지고 바로 왕비가 두 분이 계셨어요. 첫 번째 왕비가 신의 왕후 한씨라는 분이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신덕왕후 강씨인데, 요 신덕왕후 강씨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항상 경복궁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그 왕비의 무덤을 조성하고 정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덕수궁 일대를 정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훗날 태종 때 이 무덤이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 쪽으로 옮겨가서 정릉동이라고 또 성북구에서 그 동네 이름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바로 이 강씨 곁에 묻히고 싶었지만,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을 때 조선의 왕은 태종이요.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계비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이 무덤을 조성하는 걸 원치 않아서 결국 아버지 무덤을 동쪽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했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동구릉자락의 중심이 되고 있는 헌원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성계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되는 인물은 바로 정종이 되는데요. 사실 이성계가 살아 생전에 왕이 돼요. 1398년 왕자일 안으로 완전히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때 본인이 바로 왕이 되면 너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 왕하려고 이 어린 동생 방색 죽이고 또 이 정도전마저 제거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적장자 두 번째 아들 방과가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오른 그런 그 인물이 되는 거죠. 정종이고 42살. 그래서 우리 조선의 왕 중에 승계한 왕 중에는 최고령으로 즉위한 왕이에요. 정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한양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이 한양이라는 신도시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다시 개경으로 재천도를 했고, 나중에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정종의 역할은 그 동생 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그까지의 어떤 임무수행. 그래서 1400년 2년여 만에 동생 방원에게 왕위를 양보를 한 후에는 상왕으로 있으면서 취미생활 하시다가 1419년에 승하를 하셨고요. 지금 정종의 무덤은 황해도 개풍군에 가면 요 정종과 왕비였던 정화나무의 무덤이 나란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이라는 왕은 태조에서 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잠깐의 완충작용을 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은 바로 이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활동할 때 1367년에 함흥부 귀주에서 출생을 했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동시적으로 2명의 부인을 두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골에 둔 부인을 향처라고 했고, 서울에 둔 부인을 경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방원의 어머니가 되는 신의왕후 한씨는 향처, 신덕왕후 강씨는 경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인 시대적 개념으로는 정비, 계비가 되었는데요.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는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요 중에서 2번째 형이 바로 태조의 뒤를 이어 2번째 왕이 된 인물이고, 바로 요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는 방범, 방석의 2 아들을 두었습니다. 태종이 되는 우리 이방원은 아주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도 문과적인 자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약간 무과적인 기질, 이런 것이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태종은 문무를 겸비했다. 그래서 이 1382년에 진사과에 합격을 하고 1383년에는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부터도 과거 제도가 있었고요.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대과인 문과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이 과거에 합격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정말 관문이었고, 이만큼 이 방원은 문과적인 재질, 그리고 이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고려 말에 가장 새로운 왕조 건국에 방해가 되었던 인물, 바로 이 신흥사대부의 핵심 인물 정몽주를 개성의 선주교 부근에서 이 부하들을 시켜서 살해했던 그 장면. 방원은 정몽주를 살해한 것이 이 아버지 태조에게는 상당히 이제 정말 괘씸죄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찍혀요. 태조 이성계의 생각은 정도전과 정몽주는 새로운 왕조에 함께 갈 인물로 판단을 했는데, 바로 이 아들인 이방원이 정말 아버지의 정말 허락도 없이 그대로 단독으로 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기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성계의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거의 정도전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방원은 거의 그늘에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정도전이 주도했던 이 사병혁파, 왕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군사력, 이거를 이제 혁파하는 과정에서 태종이 절치부심하면서 바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명분이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 즉 세자책봉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예상을 깨고 막내인 방석의 세자책봉이 단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는 이때까지 살아계셨고, 신의왕후 한씨는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왕 만들고 싶어하는 거 당연지사고, 그래서 자신의 막내 아들 방석을 확실하게 밀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정도전. 그러니까 이 정도전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 즉 재상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 왜? 왕은 세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한 나라의 재상. 그래서 이 정도전이 방석의 세자책봉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니까 여기에 가장 부글부글했던 사람이 방원이었고, 결국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1398년 바로 이제 거사를 일으킵니다. 요때는 이제 신덕왕후 강씨가 이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이성계도 병석에 누워있을 때 친구 남은의 첩의 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현장을 습격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방석마저 유배 보냈다가 처형한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왕자의 란이라고 하고, 이 왕자의 란 이후에는 바로 이제 본인이 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장자인 2번째 형 정종을 잠깐 왕으로 올리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정도전을 제거한 후에는 정도전 집을 몰수를 해가지고 사복시로 삼아버려요.
보통 그 집을 몰수해가지고 이 짐승을 기른다라는 거는 큰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전 집터는 나중에 어떻게 변신하느냐면 사복시를 거쳐 훗날 이곳에 종로구청이 들었습니다. 형님인 정종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타임만 정말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결국 형님의 양보를 받는 방식으로 1400년 조선의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태종 방원이 왕이 오르자 가장 정말 분노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태조 이성계 이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태종이 왕이 오르면 정종은 상왕이 되고 태조는 태상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있죠. 뭐죠? 함흥차사. 원래 차사라는 말은 사신으로 뽑히다 이런 뜻이에요. 안동차사도 있고 광주차사도 있고 대전차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함흥차사가 유명해졌냐? 이 태종이 왕이 된 후에 태조가 열받으셔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리시니까 이 유교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과 효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러 태종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가면 태조가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그 사신들을 쪽쪽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신 함흥차사. 결과적으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설득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기는 하죠. 정종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태종이 본격적으로 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1398년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한 1차 왕자의 안에 이어 1400년에는 바로 네 번째 형, 방간이 방원에게 대들었다가 완전히 박살난 사건. 이게 바로 2차 왕자회란. 그 2차 왕자회란을 겪고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해서 정종의 양보를 받는 형식으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태종이 왕이 되어서 가장 포인트를 둔 점이 왕권을 강화하겠다.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겠다. 정종이 잠깐 왕을 하긴 했지만 그때 개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거든요. 그랬는데 태종이 다시 왕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왕조의 수도는 한양으로 다시 옮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1405년에 한양으로 재천도해요.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기록이 실록에 보이는데 당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가 세 군데가 돼요. 개경으로 그대로 머무르자. 또 하나는 무악, 그리고 바로 지금의 우리 한양. 이렇게 세 군데가 물망에 올랐고,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은 종묘에 가가지고 척전,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 점을 봅니다. 그때 개경과 무악은 모두 이흉 일길. 동전 3개 던졌는데 2개는 흉하고 하나는 좋다. 반면에 신도, 즉 한양은 2개가 길하고 하나는 흉하다. 그러니까 제일 여기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의 한양으로 다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새로운 궁궐을 완성을 해요. 태종은 경복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동기간에 희생도 됐고, 경복궁은 남북으로 이렇게 긴 궁궐이고요. 창덕궁은 동서로 긴 궁궐이고 훨씬 더 후원 영역이 잘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오히려 창덕궁이 더 매력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덕궁은 경복궁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면서 새롭게 완성한 궁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에 가장 조선의 정궁 역할을 했고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조선의 궁궐 중에 창덕궁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태종이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했는데 한양 도성을 쭉 쌓으면 이 국방이라든가 또 도성민들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로 계속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청계천을 처음 조성했는데 처음에는 다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흙으로 만든 다리가 휩쓸려 가지고 막 또 유실되니 태종이 이 청계천 다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돌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통교를 돌다리로 만들면서 돌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썼느냐 하면 기억하시죠?
이 계비였던 신도강우 강씨.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계모죠. 거기에 있는 무덤에 있는 돌을 가져와 가지고 저 석축에 활용했다. 이게 2005년에 우리 청계천 복원한 거 아시죠? 그때 바로 이 현장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 신도강우와 태종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드러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요. 태종이 또 이 경복궁 안에 경회루를 처음 조성해요. 또 경복궁의 설계자가 정도전이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왕과 신하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군신 간의 회합을 하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왕권을 또 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회루에서 회식시켜주면서 신하들에게 다 그렇게 뭐 격려도 해주고 바로 이런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이 경회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태종이 했던 대표적인 정책, 호패법.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이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뭐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범죄라든가 이런 거 다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만든 왕이 호패를 만들게 한 왕 태종이다. 그리고 6조 직계제라 해서 6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더라해서 바로 정책을 결정하게 했고 또 이 본인 또 정도전이 사병역파했을 때 상당히 아픔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왕이 되니까 이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은 항상 이게 또 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병을 혁파해 나가고 또 왕권이 안정되려면 외척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왕실의 어떤 외척이 설치면 안 된다라는 신념 속에 민무구, 민무질, 민무일, 민무회 다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켜. 이 조선시대의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왕권 강화 정책을 써서 상당히 기틀을 안정시킨 후에 태종은 후계자 지명에도 매우 신경을 써서 사실은 태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양령이 11살 되던 해 세자로 책봉을 하고 정말 뭐 이렇게 그 후계자 수업을 확실하게 받게 뭐 최고의 스승을 붙여준다라든가 최고의 시설도 만들어주는데 세자 시절부터 항상 수업에 빠지기 일쑤고 뭐 그 매사냥 좋아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거듭되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항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요. 이거 도저히 이런 그 후계자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마침내 세자 교체를 결정합니다.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이때의 논리가 택현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바로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은 이 장면이 저는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바로 이런 태종의 결단으로 바로 이제 양령이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충령이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됩니다. 양령은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이 경기도 쪽으로 추방이 돼요. 동작나루를 건너가지고 지금의 관악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현재의 서초구 방배동쯤에서 내가 다시는 서울 오나 봐라 하면서 양령대군이 등을 돌렸다. 돌릴방 등배. 그래서 방배동이라는 이름이 또 생겨났다라는 거죠. 태종은 또 보면 아주 파격적으로 자신이 살아생전에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혹시라도 자신이 죽어버리면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살아생전에 스스로 상왕으로 자리 잡고 세종에게 1418년 8월 세자로 책봉한 지 2달 만에 왕위를 물려줬고 그래서 경복궁 근정전에서 거행되었던 이 세종의 즉위식은 조선 왕실의 즉위식 중에서는 가장 경축적인 행사. 대부분의 조선왕의 즉위식은 상당히 슬픈 행사예요. 장례식이 메인이고 잠깐 장례식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종의 즉위식만은 정말 경축할 만한 즉위식이어서 실록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재현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이 대마도 정보를 지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인 시몬이라는 인물을 또 처형함으로써 왕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태종이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종이라는 왕은 정말 조선의 기틀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런 태종에 얽힌 뭐 재밌는 에피소드랄까 이거 하나 소개하면, 태종도 상당히 이제 그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태종이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노루 사냥에 나섰다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시대에는 사관들이 있어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이 태종이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 보고 야 이거 적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적은 이런 사실까지 좀 감안하시면서 태종이라는 왕을 우리가 또 알아가면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